네, 사례로 살펴보는 상병명의 올바른 적용 2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강외과, 구강내과, 보철치료의 상병명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강외과 치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과에서 우리가 발치를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사실 발치는 원인 상병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발치하게 된 원인에 따라 상병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특이할 만한 사항들은 유치 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잔존 유치 혹은 기타 명시된 맹출장애 같이 영구치 맹출 시기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교체 과정에서 우리가 발치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상병을 적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다른 원인이 있어서 발치를 하게 됐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단순 발치, 영구치에서 단순 발치 난이도에서 이어지는 원인들 같이 상병들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충치가 심해서 발치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우식 상병, 그리고 근관 치료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뽑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치수 조직에 대한 질환 혹은 근단 농리암 같은 상병들도 같이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깨져서 만약에 발치를 하게 됐다라고 하시면은 파절이나 외상과 관련된 S02.5로 시작하는 상병명들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에 가까운 상병명을 적용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난발치랑 매복발치가 조금 더 특이한데, 난발치 같은 경우에는 상병명이 요즘 거의 다 전산심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상병명을 적용하면 심사 조정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아의 강직 K04.5 그리고 망곡치 K00.44 이 두 개 중에서 가까운 상병명을 선택해서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초반에 난발치 때 삭감이 가장 많이 됐던 상병명은 잔존치근 상병이에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조정되는 치과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자, 잔존치근 상병명이 난발치에 왜 적용이 안 되느냐? 잔존치근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발치로 뽑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존치근이라는 상태 자체가 난발치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잔존치근이었어도 치근이 유착이 돼 있었다든지 혹은 이제 뿌리가 휘어 있어서 잘 뽑을 수가 없었다라든지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상병명인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적용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매복발치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매복치 상병명을 적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복치아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건가에 따라서 상병명을 K01.1 매복 관련된 상병명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들이 매복발치에서 가장 많이 상병 실수하는 게 뭐냐면 18번이랑 그 다음에 48번 두 개 동시에 선택하시고 같은 날에 뽑았어요. 자, 두 개 동시에 선택하시고 하악 제3대구치 매복 혹은 상악 제3대구치 매복 상병 하나만 적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상병 자체가 상악 또는 하악 하나만 지칭을 하기 때문에 딱 치식이랑 맞아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심사자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심사 조정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상악의 제3대구치를 뽑으셨다라고 할 때는 상악 제3대구치 매복, 그리고 48번 같이 하악에 이제 사랑니 뽑으셨다라고 하면은 하악 제3대구치 매복 각각 매칭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처치를 따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상병을 부상병으로 나눠서 같이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한 번에 하나씩 패스가 될 수 있도록 처치 순번을 나눠서 1번에는 18번에 대해서 상병을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처치 순번 2번에는 48번에 대해서 상병명을 적용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수술 후 처치는 우리가 어떤 외과적인 처치들을 하고 나서 드레싱 혹은 스티치아웃을 했을 때 우리가 수술 후 처치를 적용할 수가 있죠. 수술 후 처치는 당연히 앞에 상병명을 이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네, 발치와 제소파술 같은 경우에는 발치 이후에 이제 건성 발치와 드라이 소켓 되시거나 아니면 염증의 상태가 심해져서 우리가 다시 리큐레테이지, 제소파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는 앞에 발치 상병명이랑 다르게 K10.3 턱의 치주염 상병을 바꿔서 적용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발치를 할 때는 우리가 발치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을 적용을 했겠죠. 근데 하지만 발치와 제소파술을 하게 됐을 때는 이미
발치 이후에 일어날지 몰랐던 다른 염증 상황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발치와 제소파술에 적합한 상병명으로 환자 상태도 바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병명도 바꿔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발치와 제소파술 할 때 앞에 상병명이 그대로 끌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꼭 신경 써서 K10.3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구강내소염 수술. 자, 구강내소염 수술이 상병명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동의 없는 근단주의 농양이냐, 아니면 동의 없는 잇몸기원의 치주 농양이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제 왜냐면 이 두 번의 하나로 원클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강내소염술 가의 난이도를 적용할 때 이 K04.7을 적용해도 크게 문제 없이 청구가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덴트웹이나 이제 신생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이 구강내소염술 가를 입력할 때 동의 없는 근단주의 농양이 들어가면 청구 오류로 띄워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강내소염술 가에는 무조건 동의 없는 잇몸기원의 치주 농양만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꼭 이것만 써야 된다, 이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일단 이 상병을 살펴보기 전에 구강내소염 수술의 이 난이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은 가나 다라 4개가 있습니다. 아마 이 항목의 이름이랑 기타 사항에 이제 비고에 제가 적어놓은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시술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치과 의원이나 치과 병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구강내소염술 가 혹은 나,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랑 나의 차이점, 시술적 차이점은 뭐냐? 골막하 절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2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잇몸 절개 개념으로 들어갔다면 구강내소염술 가가 되는 거고요. 골막하 절개 개념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갔다, 절개가 깊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구강내소염술 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술적으로 절개가 골막하 절개가 들어갔느냐로 가와 나 난이도를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가 자체가 잇몸만 절개해서 농양을 배출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동의 없는 잇몸기원의 치주 농양이 K04.7보다는 가 난이도에는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덴트앱 같은 프로그램들이 가이드해주고 있는 안내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고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청구 오류로 띄울 만큼 이제 가가 04.7이 무조건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번에나 하나로 원클립 쓰시는 치과들은 아시겠지만, 나 여태까지 구강내소염술 가에 04.7을 썼는데 삭감된 적이 없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구강내소염술 가에 이 둘 중에 하나의 상병을 적용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 다 인정 처리는 되고 있지만 이 시술의 난이도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구강내소염술 가에는 K05.20 동의 없는 잇몸기원의 치주 농양이 조금 더 적합하고, 그리고 구강내소염술 나 같은 경우에는 골막하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 없는 근단주의 농양, 조금 더 깊은 농양을 뜻하는, 앱세스를 뜻하는 동의 없는 근단주의 농양이 조금 더 적합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구강내소염술 나를 하실 때는 이 K05.20을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K04.7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강내소염술 IND를 하실 때 청구할 때 주의할 대표적인 사항은 상병명에 동의 있는을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강내소염술 자체가 고름을 배출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는 게 주된 개념이기 때문에 동의 있는으로 시작하는 상병명은 이미 고름이 배출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절개를? 이라고 의문을 품게 되고 적정성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강내소염술을 할 때는 잇몸기원을 쓰시든 아니면 근단주의 기원을 쓰시든 간에 어쨌든 동의 없는으로 시작하는 상병을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치조골성령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치랑 동시에 청구하느냐 아니면 치조골성령 수술만 단독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상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권장되는 상병명은 K08.81 불규칙한 치조 돌기인데요.
이 불규칙한 치조 돌기를 책에서 공부하시고 나서 아, 그렇지. 치조구 성형 수술은 불규칙한 치조 돌기로 청구해야 돼 라고 해서 발치랑 동시에 동일 부위에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처치를 나눠서 입력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거든요. 네, 발치랑 동시에 하실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발치 상병명을 제가 이제 첫 번째 적어 놓은 것처럼 그대로 가져가셔도 무방하다. 다만 치조구 성형술이 단독으로 오게 됐을 때는 불규칙한 치조돌기 상병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외과에서 이제 조직을 떼어내는 시술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요. 일단 골륜기 절제술, 치근단 절제술, 치근단 적출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골륜기 절제술은 우리가 토러스를 제거했을 때 청구하게 되는 시술이고요. 어느 부위에 있는 토러스를 제거했느냐에 따라서 가 혹은 나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청구하는 건 사실 이제 하악 설측에 있는 토러스 혹은 이제 상악 협측에 있는 토러스 같은 것들을 틀리하시기 전에 많이 적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K10.0 턱의 발육장애를 쓰시면 돼요. 자, 치근단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에이피코액토미죠. 에이피코액토미 우리가 언제 합니까? 그렇죠. 근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단의 염증이 지속되어 있는 상태일 때, 그래서 근간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려울 때 우리가 근단부에 잇몸을 박리해서 우리가 윈도우를 뚫은 다음에 그 부분에 에피코액토미를 접근해서 근단부를 잘라서 제거하게 되죠. 그래서 치근단 절제술은 근단에 뭔가가 있는, 근단에 염증이 있는 상병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04.7 혹은 K04.62 같이 근단주의 농양과 관련된 상병명을 적용해 주시는 게 맞다. 자, 그리고 치근낭 적출술은 치근낭의 크기에 따라서 가나다라로 나뉘어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상병명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상병명은 사실 여기 있는 세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는 치과 파트에서는 K04.80 근단 및 외층의 치근낭을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염증성의 치근낭이냐 아니면은 잔류성 치근낭이냐 이걸 판단하셔서 더 가까운 상병명을 적용하시면 좋겠죠. 자, 치은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이랑 그리고 구강내 종양적출술을 볼게요. 사실 많이 하는 병원들이 좀 종종 있을 수는 있지만 1년에 한두 케이스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라서 일반적인 의원급에서는 잘 없긴 합니다. 사실 1년에 한 건도 안 하는 치과들도 있죠. 네. 자, 근데 그래도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좀 적은 범위, 좁은 범위의 잇몸을 혹은 이제 종양 혹은 증식된 부위를 절제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치은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나열된 거에 해당이 된다거나 혹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양성종양을 적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구강내 종양적출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종양절제 적출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의과랑 같이 사용하는 수가이기 때문에 의과에서는 마취 행위료가 다 포함된 수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취 행위료는 별도로 넣을 수가 없고요. 다만 사용한 약제 리도카인이라든지 아니면 의약품 관리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병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상병명 중에 가장 가까운 상병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양성 종양을 나타내는 가장 근접한 상병명은 이 D10.3 구강내 양성 신생물이에요.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밑에 구강내 종양 적출술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이 위에 있는 치은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 청구할 일이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 청구할 때 양성 신생물을 청구하기보다는 실제로 섬유종이었는지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섬유성 치은 종이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종류를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원장님이랑 같이 상의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구강내 종양적출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상병명들보다는 뭔가가 더 생겨 있는
증상을, 신생물이 더 생겨있는 증상을 나타내는 상병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D10.3을 비롯해서 뭐 K13.4, 그래서 유가종이라든지 아니면 13.5, 이게 섬유증인데 구강하 점막에 포진되어 있는 것들은 요 상병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병들을 한번 낯설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어떤 게 있는지 눈여겨보셨다가 만약에 청구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환자 상태에 대해서 주치의분이랑 의논을 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잇몸을 자르는 시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잇몸을 자르는 시술에는 치건확장술, 그리고 치은절제술, 치은판 절제술이 있습니다. 자, 치건확장술과 치은절제술은 사실 치주 파트의 진료고요. 치은판 절제술은 외과 파트의 진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세 개를 묶어서 파트랑 상관없이 묶어서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선생님들이 임상적으로 적용을 할 때 좋기 때문에 일단 여기 파트에 넣어놨고요. 원래는 치건확장술이랑 치은절제술은 치주라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최근에 치은절제술이 변경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4월 1일자로 시행이 됐고요. 개정된 주요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치은 증식 또는 비대에 실시한 치은 절제를 포함해서 치은 연화, 인접 치간의 우식 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간 노출도 치은 절제술의 정의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나에 해당되는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치은 증식 또는 치은 비대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이라고 해서 그냥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개정 고시가 났고 4월 1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뭘 뜻하느냐. 선생님들이 아마 여태까지는 치은 연화 우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혹은 인접치간의 우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잇몸을 잘랐을 때 진지백톰이란 차팅이 나왔을 때 치건확장술로 청구해야 돼? 아니면 치은절제술로 청구해야 돼? 라는 게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이 되는 건 치건확장술 가가 훨씬 더 인정 확률이 높은데 고시 정의로 봤을 때는 사실 치은절제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혼란이 있는 부분, 혼선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식 때문에 우리가 임상적 치간 노출을 위해서 잇몸을 잘랐다라고 하면은 치은절제술이 아니라 치건확장술 가로 인정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치은절제술에 있던 부분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식 치료를 위해서 임상적 치간 노출을 하셨을 때는 치간확장술 가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치건확장술은 산정 단위가 1치아당이고요. 치은절제술은 3분의 1학당이에요. 그리고 수가 자체가 치건확장술이 치은절제술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해요. 그래서 어지간한 대부분의 잇몸을 자르는 시술들은 영구치에서 치건확장술로 인정될 확률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청구하시기가 좋고요. 치은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학당 우리가 뭔가 치주치료 목적으로 혹은 많이 치은 증식이 일어나거나 비대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잇몸을 잘랐을 때 인정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잇몸을 자르는 세 가지 술식을 할 때 당연히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상병명을 나눠주셔야겠죠. 치관확장술 가 같은 경우에는 우식 치료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우식 상병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근관 치료 이후에 치관 길이 확보를 위해서 하셨으면 근관 치료 상병명을 그대로 이어서, 그리고 근관 치료는 안 했지만 잇몸이 너무 자라서 혹은 치관 길이가 짧아서 하셨다라고 하면은 비대 상병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치은절제술은 치주치료 목적으로 비대된 잇몸을, 그러니까 포켓 뎁스를 줄이기 위해서 잇몸을 자르셨으면 치주치료 상병명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치주치료 목적으로 하셨을 때는 앞에 전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증식 때문에 하셨다라고 하면은 기타 명시된 치은 비대 상병을 적용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치은판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맹출 중인 유치 혹은 영구치에 우리가 잇몸을 잘랐을 때는 어떤 사유가 됐던 간에 모두 다 치은판 절제술로 들어간다. 그래서
맹출 중인 치음판을 제거하셨을 때는 맹출 상병을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치음 비대 상병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신부 우식 치료, 유치의 잇몸을 자르는 행위를 하셨을 때는 실제로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임상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유치의 잇몸을 자르면 우리가 무조건 치음판 절제술로 받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는 우식상병, 뭐 상아질 우식, 시멘트질 우식 해당되는 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관치료 후에 치관길이 확보를 위해서 하셨을 때는 근관치료 상병명 그대로 이어서 치관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내용 거의 그대로 나와 있죠. 이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 맨 마지막 줄만 사실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치음판 절제술 그 산정 기준에 보시면 오래돼서 탈락된 보철 혹은 뭐 우식, 와동 옆으로 자라나온 잇몸, 그러니까 진지발 폴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폴립을 제거했을 때는 치음판 절제술로 인정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철이 떨어진 지 오래돼서 그 사이로 잇몸이 자라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우식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치아가 손상된 부위로 잇몸이 자라나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잇몸을 잘라내주면은 폴립을 제거하는 난이도로 봐서 치음판 절제술로 청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상병들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이 치관확장 치은 절제술 그리고 치음판 절제술은 시술 사유를 간략하게 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외과 치료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